급하면 뭐 찍는다 그랬는지 기억나지? 맞아. 이거 바꿔서 읽어보면 한국 사람은 다 풀 수 있다 그랬어 10번은. 그지? 근데 바꿔서 읽어봤는데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게 답이 된다고? 주로 요렇게 이거나 아니면 주어, 서술어, 호응, 그러니까 요런 게 답이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연결하는 말 해서 그러나 뭐 그런데 하지만 이게 나오거나 하면 얘네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정 헷갈릴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거 찍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야,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 그러면 너네들도 바꿔서 읽었을 때 어색한 줄을 모르거든. 그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찍는 거, 이건 요령입니다. 처음부터 찍지 말고. 알겠죠? 자, 11번 문제 봅시다. 자, 니은 첨가 나오고 뭐 이렇게 사례들 나오죠. 항상 그렇듯이 표에 이렇게 주면 한 번에 하나씩, 그지? 조건만 잘 따져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 그지? 야, 어근이나 접사는 어떻게 하라고? 어근 접사는 무조건 한 번만 잘라요. 한 번만 잘라. 그러니까 이렇게 뭘로 자르면 돼? 1번은, 꽃가위 2번은, 맹이 3번 색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그거 잘라놓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던 단어는 어근, 그렇지 않으면 접사, 그냥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꽃과 잎 어근 되죠? 잎은 되는데 매는 안돼 따로 안 쓰지? 자, 이게 접사. 색과 연필 되죠? 여름은 되는데 하는 안돼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접사입니다. 이 하는 보통 이제 저렇게 붙을 때 어떤 역할을 하면 크다의 뜻을 갖거나, 그지? 아니면 뭐 정중앙, 그지? 뭐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중앙이나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중앙이 뜻이지. 근데 그래서 한여름이 저게 한이 접사고요. 소독약은 소독도 쓰고 한도 쓰지? 어근.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지워가면 되죠. 네 다음은 접두사와 어근. 그러니까 앞쪽이 접사여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읽다는 당연히 활용되니까 어근이에요. 읽다의 익은. 그치? 자, 낯은 이거 얼굴을 뜻하는 명사죠? 네 그치? 어근입니다. 헛은 접사. 짓도 접사. 그치? 뭐 짓누르다, 짓이기다 이렇게 해서 세 개 누르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1번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 이하고 용하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낫 같은 경우는 낫개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당연히. 근데 자, 이는 접사죠. 그지? 이는 되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명사와 접사거나 부사와 접사로 보면 돼요. 알겠니? 여기서는 부사와 접사입니다. 접사. 그리고 용은 한자어 계열의 접사죠. 여기 보면 디귿이 어근과 한자어 계열 전미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뒤에 붙는 애가 한자어 계열이어야 되고 여기 보면 한자 써져 있으니까 그 답은 5번 이렇게 돼요. 알겠니?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이 같이 알고 가면 좋은 게 이 용처럼 사용되는 한자어 계열 접사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적, 뭐 일률적, 경제적, 효율적 할 때 적, 그치? 또는 뭐뭐화, 뭐 동화, 국외음화 할 때 그 화 있지? 얘네들은 혼자 따로 안 써요. 그래서 접사 취급을 하더라고 보통. 그래서 참고입니다. 이건 알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 풀 때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게 뭐야? 이의 쓰임이에요. 그치? 자, 요건 따로 좀 적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건 명사로 만드는 명사화 접사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부사로 만드는 부사화 접사일 때가 있어.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제일 높아.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어미가 있어요. 어미. 그치? 이게 뭐냐면 부사형 전성어미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 나오냐면 없이 이거. 나는 뭐 없이 살아. 그지? 뭐도 없이 집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때 이는 어미이야, 어미. 접사가 아니고, 알겠니?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게 명사이가 있죠? 이때는 뭐야?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때 그 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만 잘 구분하면 돼. 실제로 ES임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지, 알겠죠? 자, 됐죠? 넘어가자. 다음. 어근과 어간이 항상 헷갈려요. 그치? 이거 애초에 그냥 완전 다른 거야. 어근과 어간은. 알겠니? 그래서 어간은 선생님 그냥 뭐 하라고? 어간이나 어미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활용시키라고 그냥 따로. 활용시켜서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 나머지 뒷부분은 어미 이렇게 가는 거지. 어근은 한번 자른 다음에 단어를 다자는 빼고 잘라야 돼. 그치? 동그라미 다를 빼고 잘라서 그걸 갖다가 사용되는 부분은 어근, 따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접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름만 우연히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밑에를 이제 하나씩 해볼 텐데, 자, 익히다 같은 경우는 어근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잘라요. 그래서 익다가 어근, 희는 접사에 해당이 돼. 그지? 이렇게. 근데 어간을 찾을 때는 그냥 활용시키면 된다고. 익히다, 익히고, 익히니, 익히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익히까지가 어간이에요. 요게 잘못된 거지. 들볶다. 자, 요거하고 요거로 이렇게 잘라서 들과 복다인데, 복다는 당연히 쓰는 단어니까 어근. 그지? 들은. 이게 들다의 뜻이면 어근이에요. 쓰고 있는 단어니까 들다는. 근데 저게 들다의 뜻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치? 저거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뭐 들끓다, 들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니? 뒤에 나오는 끓다와 볶다를 부각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건 접사, 뒤에 건 어근.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틀렸지? 어근은 복 하나입니다. 어간은 뭐 맞고요. 들볶다, 들볶고 하면 들볶까지가 어간이죠. 타고나다, 타다와 나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타다와 나다. 둘 다 어근이야. 쓰이니까. 그래서 요게 틀렸죠? 어간은 타고나다, 타고나다, 타고나니, 뭐 타고나고 이렇게 할 때 타고나까지가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살피다. 자, 이거 어근은 어떻게 자를 수 있어? 요렇게 잘라가지고서 보다와 살피다로 자를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보살피는 게 뭐야? 관심 가져주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살피다 둘 다 뭔가를 바라보는 느낌의 단어들이죠. 그래서 둘 다 어근이 돼요. 보와 살피 이렇게. 그리고 어간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활용시키면 보살피까지죠. 보살피. 그치?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굼다와 줄이다. 그치? 그래서 둘 다 어근 맞지? 어간은 굼줄이까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여기서 너네가 하나 더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 요런 거 있잖아. 여기 타고나다 같은 경우는 타다와 나다 사이에 여기 자리에 비어가 들어가 있어. 그치? 하다못해 니은이라도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 이런 건 뭐야? 원래 타다라는 단어의 어미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법과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부른다고. 원래 단어, 동사, 형용사는 어간 부분이 있으면 어미 부분 따라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다 뒤에 다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얘는 굼다 뒤에 다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미 없이 어간만으로 바로 다른 단어랑 붙어가지고서 새로운 어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부른다고. 그지?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두 가지라고 했지. 어간 뒤에 어미가 없이 결합하는 경우랑 부사 뒤에 체언 결합하는 경우랑.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3번이요. 이게 보면 사실 문법이 아니지? 그냥 쭉 읽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는 시제와 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질 않아. 영어하고는 다릅니다. 알겠니? 그래서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제하고 상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말을 문장으로 바꿔서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어들을 넣어서 가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과거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제 뭐 아니면 전에 이런 단어를 넣어서 그냥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보면 디귿 하나의 동작이 완료된 후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무척이나 바빴다. 자, 이게 현재까지 계속 바쁜 거야? 아니지?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았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알겠니? 그렇고 여담인데 실제로 농경 생활을 오래 하는 민족의 언어에는 시제 표현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야 잡초 뽑으러 갈까? 그랬어. 그럼 언제 뽑지? 어차피 잡초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바로 몇 초 뒤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을 말해도 되거든요. 그치? 근데 사냥이나 유목 같은 걸 하면 그러기가 힘들어. 특히 사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토끼가 뛰어간단 말이야. 야, 덮쳐! 그랬어. 그럼 언제? 5초 뒤에? 그치? 그래서 사냥감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약속하고 동시에 행동하고 이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되게 시간이 명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언어라는 게 계속 그 사회의 문화나 삶의 양식을 반영한다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넘어가서요. 다음 문제 봅시다. 14번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치? 이거를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야, 붓다가? 뭔 뜻이냐? 너네 흔히 불다 그러지. 물에 불었어 이렇게 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게 붓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단어고, 그래서 콩이 물에 붓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여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야? 이 붓다는 자동사고요. 그치? 불리다는 오히려 여기 보면 콩을 물에 불리었다 이렇게 가지. 그래서 얘는 목적어랑 같이 쓰였으니까 이 불리다가 애초에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렇고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지문하고 관련된 게 지금 뭐냐면 자동사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쭉 확인을 해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제 피동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파생 전미사인지 어쩐지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 결국 답은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가도록 하고요. 참고로 야 전미사 접사죠. 이게 아까도 했었는데 어근끼리 결합한 말은 합성어. 접사가 들어가면 무슨 어? 접사가 들어가면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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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들려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 접사가 들어가면 파생어? 접사 들어가면 파생어. 그러니까 접사가 이렇게 뒤에 쓰이면 파생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리고 뭐 피동사동 할 때도 이게 뭐 통사적 피동이냐 파생적 피동이냐 이거 구분하잖아. 그치? 결국은 접사가 쓰였냐 아니면 접사 아닌 다른 게 쓰였냐의 차이예요. 접사가 쓰이면 파생어니까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 외웠냐 너네? 피동 접사와 접사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사동도 마찬가지고. 그 프린트를 줬잖아. 알았쇼. 피동은 뭘로 만든다고? 하해. 그래, 되봤당. 이거 빨리 외워놔. 네. 그리고 개 띄고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뭐야? 항상 접사예요.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 근데 참고로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한자와 같은 어떤 특정 단어 뒤에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도 접사 취급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프린트 보면 자세히 설명 나왔으니까 꼭 이렇게 해서 외우고. 사동은 이일이기 고추 그렇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요? 접사야. 그지? 시키는 마찬가지로 접사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런데 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하다못해 접사가 뭐까지인지만이라도 꼭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기억의 사례 하나의 동사가 형태 변화 없이 똑같은 형태에서 자동사, 타동사로 모두 쓰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 두 번째 거는 목적어 있어서 타동사.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 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형태 변화 없이 둘 다 똑같이 쓰였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요. 신경을 써야 될 게 3번하고 4번이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어 적기 돼 있어서 지금 리을이 넘어가 있지? 근데 어쨌든 이게 형태가 그럼 같은 거로 봐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 하나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뒷부분은 지금 모양이 다 달라, 대부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접사가 들어갔으면 형태 변화가 일어난 거고 단어가 달라진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어미가 쓰였으면 형태 변화가 안 일어난 거거든. 근데 답이 4번이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히리기 할 때 그 기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현대국어 보면 어때, 모양이? 앞에 거랑 그 중세국어랑 다르지? 그러니까 현대국어하고 보통은 이제 현대국어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그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려면 삼다와 삼기다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거 배운 적 있는 사람? 없어, 안 배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고등학교 과정 외예요, 이 문제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지문에 중세국어에도 그치? 현대국어처럼 기가 접사로 쓰였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지도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근거도 안 써줬어. 맞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보통 수능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 외의 것들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틀렸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다음. 이 지문은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사실 지문도 약간 좀 이상해, 이게. 근데 문제가 완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서, 자, 일단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가자. 알겠지? 이 뒤에 문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자, 처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과학에서 흔히 공가설, 필공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없애. 그래서 없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했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없앤 것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겠네 라고 추론을 하죠. 그치? 그러니까 유전공학에서도 똑같이 한대요. 특정 유전자를 없앤 다음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면 이게 그 유전자의 역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노그아웃, 바깥으로 뺀다 그래서, 알겠니? 특정 유전자를 빼는 걸 노그아웃이라고 하고, 반대도 가능하죠? 특정 유전자를 삽입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그치? 그 달라진 현상은 처음에 삽입한 유전자 때문에 일어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녹인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노그아웃을 많이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개체에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빼는 게 쉽지. 그죠? 만약에 녹인의 방법을 쓰려고 하면요, 우리 몸에서 특정 유전자를 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다른 동물에게, 정확하려면 인간에게 그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네. 근데 이미 그 인간에게 그 유전자가 있으면 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라서 녹인보다는 노그아웃을 많이 쓰는 편이래요. 오케이? 그렇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떤 동물에서 특정 유전자 하나를 노그아웃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더라. 예컨대 우리 몸은 신경세포, 면역세포, 뭐 근육세포, 심근세포 등등등 세포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1쪽에 가까운 세포를 유전자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걸 어떻게 다 바꿔? 그지? 그 몇 개 안 되는 뭐 쬐끄만 동물 얘네들도 힘들어. 왜냐하면 세포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일일이 바꿔주나? 그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요. 줄기세포는 뭔지 알죠? 그치? 나무 줄기처럼 나무 줄기가 막 꽃도 되고 잎도 되고 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가 막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손도 되고 심장도 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줄기세포. 그러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세포고 사실상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에서 그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똑같은 게 여러 개 만들어진 다음에 걔네들이 각각 어떤 놈은 눈이 되고 어떤 놈은 코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정란일 때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참고로요.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문 중에 뭐도 있냐면 옛날에는 줄기세포를 수정란에서 얻어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따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떼내다가 전기 자극을 가해 또는 지방세포 있죠 너네 그런 걸 떼다가 그러면 이게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렇게 변하면서 줄기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굳이 남의 수정란 갖다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좀 적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줄기세포가 분화하는 과정 쭉 나눠지고요, 나오고요. 그치? 그러면서 뭐 2세포, 4세포, 8세포 이렇게 그치? 분열을 통해서 2배씩 계속 쭉 늘어나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안쪽에 내세포와 바깥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바깥 세포는 자궁에 착상하기 위해 필요한 세포고 안쪽 세포는 ICM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사람 몸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런 내세포 덩어리를 떼어내서 만든 세포가 바로 배아줄기세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수정란이 분화하는 과정을 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분법을 통해서 그치 계속 아니 이분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참. 하여튼 2배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요 세포가 이런 식으로 윗부분 아랫부분이 잘록하게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눈에 비유하자면 만두 빚는 거 생각하면 돼요. 왜 만두 보면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지. 그런 식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 만두 속 넣을 때 어떻게 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잖아요. 그치? 그럼 가운데가 쏙 들어가지? 맞죠? 야, 되게 엽기적인 얘기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속을 이걸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 넓적하게 만든 다음에 속 채워놓고 이걸 오므려. 그지? 오므려고 이걸 착착착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맞니? 그 만두처럼 사람 몸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안에 빈 공간이 생기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단계에 따라서 포배기, 낭배기 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알겠니? 요렇게 해서 자 만두 속을 빼고서 그냥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럼 여기 속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맨 위에 이렇게 구멍을 남기고요. 가능. 맨 뒤에 이렇게 남겨. 그럼 요게 뭐가 돼? 입이 돼요. 그럼 요건 뭐가 돼? 똥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두피가 넓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오므라들듯이 여기 붙어서. 그 사람 몸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흔적이 뭐야 이렇게 여기야 인중. 이게 붙은 흔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면 배에 꼽 있는데 근처에 여기 살짝 금가 있거든 사람 몸 보면. 그지? 다 그래. 왜 그런 거야 이게? 마지막에 붙은 흔적이라고 이게. 그리고 처음에 그 쏙 들어갔던 부분이 뭐가 돼?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그 내장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위 속이나 장 속은 인체의 내부냐 외부냐? 인체 내부야 외부야? 위장 속은 그치? 외부죠 외부. 그치? 외부야? 윗속은 외부입니다. 그렇잖아. 공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바깥 세상이 거기까지. 그치? 인체 내부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만두로 비유하자면 만두피 속에 여기다가 바늘을 폭 찌르면 여기는 그치 살 속에 빠졌으면 고기는 내부겠지.
그래서 인체를 내부 외부 구분할 때 이런 건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하여튼 아 그게 뭐야 참. 그래 너네 여기 가끔 아이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잘못해서 빨리 태어나거나 그러면 이게 차마 안 붙어서 태어나. 여기가 채 안 붙어서.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옛날에는 언청이라 그랬죠? 그치? 구순구 계열. 이게 덜 붙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보자. 자, 일단은 유전자를 자 없애려면요. 우선 없애고자 하는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의 일부를 배아줄기세포에 넣어주어서 기존 유전자를 외부에서 넣어준 유전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4개의 부위가 있어요. 유전자에서. 그때 요 가운데 요 부분에 네오라는 유전자를 섞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전자 교체가 일어난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이 유전자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유전자가 있죠? 이렇게 한쪽 유전자 원래 있었어. 그러고 나서 새로운 유전자 동일한데 요 특정 부분만 요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다른 거예요. 하고 이 두 개를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뭐가 일어나면 상동 재조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로 되게 들어가요. 짜집기 돼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근데 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몇 개, 1000개 정도 시도하면 1개 정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되는 게 아니고, 그치? 전기력을 가해서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럼 이제 네오라는 애가 들어간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 놓고서 그거를, 자, 찾아내서, 그지? 그게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를 찾아내서, 그거를 수정란에 주입하고요,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켜요. 여기서 너네가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정란에 이렇게 핵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1세포기일 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여기 새로운 유전자가 여기 쏙 들어갔으면 어때요? 이게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니까 몸 전체가 다 이 네오라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로만 채워지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짐을 설명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수정란이 뭐 2세포나 4세포 뭐 이런 정도일 때 핵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 이때 여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렇게 이해하면 읽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장시켜서 태어나게 하면 태어난 생물체에는 특정 유전자가 없는, 그러니까 네오가, 그치? 없는 것과 정상세포 원래께 함께 존재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선생님이 태어났는데 내가 이 팔은 네오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런 세포들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럼 사실상 얘랑 여기랑 유전자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유전자가 다르니까 다른 생물체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키메라라고 부른다고. 두 가지 유전자가 섞여 있으니까. 한 몸에. 알겠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메라를 만들고 태어난 키메라가 자라면 정상 유전자를 가진 암컷 또는 수컷과 교배를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키메라의 몸 안에는 알겠니? 이렇게, 자, 지금 네오가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알겠니? N으로. 그 다음에 네오가 안 들어가 있는 거를 A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알겠죠? 자, 키메라가 이렇게 한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 안에 NN이나 A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정자나 난자를 만들면 이 중에 하나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N. 또는 이 중에 하나가 빠져나올 수 있죠? A. 이런 식의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정상 생명체는 N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AA죠? 얘는 정자 난자를 만들면 오로지 뭐만 만들어? A만 만들게 될 거야. 알겠니?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하면 뭐가 돼? N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결합하면 A가 안 들어가 있는, 그치? 요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네오란 유전자를 전혀 안 갖고 있지만 얘네는 그치 몸 전체가 이제 네오 유전자를 갖고 있게 돼. 그래서 이제는 이제 키메라가 아니라 사실상 뭐야 이거? 새로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과정이 여기 나와요. 키메라는 두 종류의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기 때문에 태어나는 후손의 절반의 유전자는 그치? 이렇게 이게 뭐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 네오 들어가 있는 애, 그치? 그죠? 이쪽이 네오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면 여기서도 그냥 대충 보니까 확률이 그치? 요런 경우 하나, 요런 경우 하나 해서 2분의 1 확률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주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생물체. 얘네들은 아까 그러면 이 위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유전자를 뭘 갖고 있냐면 NA를 갖고 있어요. 얘네. 그치? 상동 유전자가 하나는 N, 하나는 A라고 지금. 자, 그러고서 얘네끼리 교배를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애를 여러 명 태어나게 하는 거야. NA를 가진 애끼리. 그러면 확률상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자, NN 그다음 이렇게 가면 NA 이렇게 가면 AN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AA 됐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만 N만 갖고 있는 유전 그지 생물체도 나오고 또는 N을 갖고 있는 아까 그지 새로운 생명체랑 비슷하게 얘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지 원하는 유전자가 노가웃된 생물체 뭐야 NN이죠. 완전히 빠졌으니까 그지 이런 경우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얘네끼리 교배를 해서 계속 원하는 생물체를 얻어낸대요. 그래서 수정란이 4개의 세포로 분열하였을 4세포계일 때 그지 정상적인 흰색쥐 자 여기서도 이제 사례죠. 그 다음에 네오는 갈색쥐예요. 그러고 나서 정상쥐의 자궁에 착상시키고 그 다음에 흰색과 갈색이 섞인 키메라쥐가 탄생합니다. 키메라쥐는 흰색과 갈색이 섞여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키메라고요. 이 쥐를 정상적인 쥐인 흰색 쥐와 교배했더니 약 절반의 확률로 갈색 쥐. 이거는 뭐야? 그러면 N만 갖고 있는 애인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연구팀은 이렇게 태어난 갈색 쥐끼리 그죠? 다시 교배. 그러니까 NN하고 N끼리 다시 교배해서 다음 세대의 쥐를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하는 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자, 요까지 대충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갑시다. 일단 16번은 쉬워요. 알 수 없는 이유. 뭐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데 3번에 상동 제조합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그죠? 상동 제조합 현상은 어디 나와요? 중간에 왼쪽 중간에 있었지? 맞아 중간에요. 있구나. 밑에 여기요. 전기 자극 줘가지고 했었던 거 어디였지?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유 그치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지. 그냥 표지만 찾으면 돼. 그렇고 5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 있지?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래놓고 앞뒤 문장 보면 여기 때문이다 있죠? 그럼 앞에가 뭐야? 이유고 그래서 뒤에가 결과.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 자, 넘어가서 17번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바는 가장 적절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기를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P53이 뭐냐면 자, 여기 나오지만 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멸시키거나 분열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안 좋은 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암이 적게 걸려. 너네 암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놓는 게 좋아. 암이 뭐야, 암이? 악성세포. 악성세포가 이상 증식, 막 늘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사실 암은 왜 생기냐면요. 세포 분열 때문에 생겨요. 살아가려면 계속 세포 분열을 해야지. 근데 세포가 분열하다 보면 이 유전자가 똑같은 형태로 100%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될 때가 있거든. 네. 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방사선 같은 거 맞으면 어때? 유전자가 깨져나가. 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치? 근데 뭔가 이유가 생겨가지고서 다 못 죽이고 얘가 살아남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았는 데다가 얘가 아주 빠르게 무한하게 증식을 해야 돼. 멈추지 않고 알겠니? 보통 세포는 증식하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나이 들어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너네만 죽는 건 아니죠. 나도 죽지. 그죠? 하여튼 그게 세포 분열 총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 근데 암은 그게 없어요. 무한히 살아. 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 증식을 해나가면 그게 암이야. 그럼 얘가 그 직접적으로 사람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걔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비정상 세포니까. 또는 얘가 성장하면서 야 성장하려면 당연히 뭐 필요해? 양분 필요하지. 주변의 양분을 빨아먹어.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뭐 아니면 얘네가 주변을 짓눌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사람 몸이 아파지는 거거든요. 암 걸릴 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폈대도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치? 막 옛날에 무슨 장수 한 120 몇 세 할머니 막 이렇게 인터뷰 보면 장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루 담배 세 같이 이래거든. 하고 8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대.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걸리지. 그러니까 사실 발암물질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에서 잘못된 분열이 일어나도록 세포 유전자가 손상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주로. 그러니까 발암물질을 많이 먹으면 손상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암에 덜 걸리는 거고. 애초에 P53 유전자 같은 게 없으면 조금만 손상이 일어나도 그거를 제거를 못하니까 금방 암에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은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 분열하는 생명체한테는 거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특히 포유동물한테는. 이제 아주 드물게 포유동물 중에도 암이 안 걸리는 포유동물이 있어요. 특정 유전자가 있어요, 얘네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암세포 같은 거 아주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걔네들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죠. 애초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겠니? 하여튼 그렇고 이게 답은 5번입니다. 뭐 이거 쉬워서 P53 유전자가 녹아웃 없어진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P53 유전자 아까 뭐 한다 그랬지? P53 단백질을 활성화해요.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합니다. 그치? 자 근데 녹아웃 됐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활성화되지를 않을 거고 당연히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돼요. 알겠니? 그리고 18번은 문제가 그냥 잘못됐어. 그러니까 앞에서 지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있잖아. 이 칠판 잠깐 봐봐. 이거는 그냥 틀린 이유만 알고 가요. 선생님이 첫 번째 이 생물체, 키메라 생물체 유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NN을 가진 애가 있고 AA를 가진 애가 있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N과 A가 하나의 세포 안에 섞여있는 이런 상태를 상상하기가 쉽거든. 근데 이거는 몸 전체가 다 NA 세포들로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키메라가 아니거든 사실상. 네오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G로 비유하잖아. 키메라 G는 어떻다고? 몸 한쪽은 갈색이고 한쪽은 흰색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미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N이 뭐 갈색이고 우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몸 전체가 다 갈색으로 나오는 거라고. 아까 실험이 이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써졌던 거야 지문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문제가 이걸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혼동하기 쉬워 실제로, 그치?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 만든 사람들도 그걸 좀 혼동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봐봐 문제. 자 흰색이 혈성, 갈색은 그치? A. 그쵸? 갈색은 우성. 그러니까 이게 우성이에요. 아까 흰주의 갈색주 생각하면 돼 그냥.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갈색이 된대요. 자 그러고 나서 요렇게 AA 여기 AA는 같은 유전자 스몰 a도 이걸 뭐라고 동형적 합성 이렇게 부릅니다. 됐니? 그렇고 여기에서 이거랑 생식을 하면
요렇게 나온대. 네 가지가.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냥 간단해. 이거랑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사실상 뭐만 나와? 이거 4개가 나온다고. 맞지? 오케이.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썼던 것처럼 그지? 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저 상황이. 그럼 봐봐. 이렇게 NA도 있고 AA도 있고 그지? 그러면 그나마 섞여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뒤에 말들이 다 잘못된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사실상. 알겠네? 문제 낸 사람들이 좀 착각을 했고 일단 뭐 답안지의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억은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기억. 얘 아까 뭐라 그랬지? NA라 그랬죠? 그치? 니은은 동형 접합성 유전자. 니은은 여기 있죠? 그치? 원하는 유전자 완전히 빠진 거 이겁니다. 물론 이거를 하면 4가지가 나와요 실제로. 그치?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보기를 안 주고 갔으면 4번이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보기에서 이게 좀 너무 이상해서 하여튼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보기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알겠지? 왜 틀렸는지 알겠죠 대충? 그렇고 보기가 없으면 대충 이거 4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만 잘 따라가고요. 문제가 그다음에 연계교재니까 너희들이 앞에서 했던 거 이걸 복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알겠니? 자 19번 윗글에 A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5번에 2죠. 그치? 다음 세대의 G는 뭘 교배했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갈색 G끼리 다시 교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갈색 G는 뭐다? 완전하게 네오 유전자만 갖고 있는 G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틀렸지. 정상 G는 어떻게 돼야 돼? 2는 NN인 거야. 정상 G는 AA인 거고 키메라 G는 NN이 있거나 또는 AA가 있거나 몸에 2가지 세포가 들어가 있는 애고. 알겠죠? 절대 키메라 G를 NA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됐니? 그죠? 요건 안 돼. 자, 그래서 이것만, 이 마지막에 요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 풀 때 낚시질 당할 거 없으니까 저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 봅니다. 오늘은 사실 이거 하고 나면 끝일 거예요. 이게 다음 지문은요, 사실 지문을 왜 이렇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현대 언어학에서 은유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6가지야. 하고 이건 6개를 그냥 잘라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더럽게 쉬워. 분류 이용하면 되거든, 분류. 네. 근데 뭐 은유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자. 일단 은유,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죠? 자, 객관적 방법론을 통해서 은유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촘스키는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결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선택제약의 관점에서 은유를 설명했답니다. 자, 첫 번째 누구 나왔어? 촘스키 선택제약의 관점. 자, 그에 의하면 하나의 주어는 의미상 여러 낱말 가운데서 특정한 낱말만을 스스로로 선택할 수 있더라. 자, 예를 들어 계절이 피었다가 진다. 이 계절이란 단어는 피었다가라는 단어랑 어울릴 수가 없다고. 그치? 피었다가라는 단어는 또 거꾸로 계절이랑은 같이 못 써요. 그치?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있으니까 선택의 제약인 거야. 근데 선택 제약을 넘어서서 서로 쓸 수 없는 단어를 묶어버리면 그게 뭐다? 그냥 은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자,
계절이 피었다가 진다라는 이 문장은 뭐 한 거야? 은유는 선택 제약을 어긴 것.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서 즉은 항상 이퀄이라고 그랬죠. 은유는 문법적으로는 타당해. 왜냐면 주술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돼 있잖아. 조사도 똑바로 썼고, 그지? 만닝.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래? 커피 안 좋아해? 그래. 둥글로 차. 아니요. 자, 근데 의미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절하고 피다라는 안 어울리니까. 그지?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화용론, 적합성 이론 이게 두 번째 거죠. 얘는 거꾸로 오히려 은유야말로 언어 규칙에 적합하다. 자, 왜? 언어 규칙이라는 걸 얘는 특이하게 정의를 해요. 뭘로? 자, 언어 규칙 적합한 것. 근데 적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효과와 처리 노력 여기에 비례 반비례 관계로. 이게 되게 쉬운 게 그냥 경제성이라고도 하는데 효율성이라고도 하고. 노력은 적게 들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말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다고 쉽게 말해서. 근데 효과는 크면 좋아요. 그렇잖아. 너네 돈도 그렇잖아. 돈 적게 써서 효과가 높으면 좋잖아. 그치? 그냥 그겁니다. 그럼 말이 짧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뭐가 높은 거야? 적합성 또는 효율성이 높은 거야. 그다음에 경제성이 높은 거죠. 그냥. 알겠지? 은유만 한 게 어딨냐 그러면. 그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어. 그럼 내 마음이 그냥 호수란 뜻 하나인 거야? 아니잖아. 우리 시할 때 하지 더럽게 많지? 그렇게 말은 짧은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적합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뭐요? 오히려 언어 규칙에 적합한 것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 그죠? 다양한 의미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함축적 압축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제 얘네는 자 요렇게 비슷한 거 수요를 어림잡아 말하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은유 이 두 가지를 같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럼 같은 차원이라는 건 무슨 뜻? 같은 차원이 무슨 뜻? 보는데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닮아 있다. 비슷하다. 뭐가? 적합성 측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같은 차원의 의미야. 앞에서 보면 뭐? 적합성이 높다. 어떤 경제성이 높다. 알겠네? 됐죠? 그래서 은유와 어림잡아 말하는 대략적인 표현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표현이지만 뭐가 유사하다? 적합성 경제성이 그치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그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개 그러면 한 단어인데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는 거잖아. 그냥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치환이론. 그리고 여기 미리 얘기하지만 치환이론에서 갈라져 나온 유사성 이론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게 유사성 이론은 치환 이론의 한 갈래예요. 종류 중에 하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환 이론이랑 유사성 이론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너도 커피? 자, 그래서 치환 뭔지 알죠? 수학에서? 예. 알죠? 그지? 우리 치환 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자 단어가 뭔가를 치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봐봐. 조조는 여우였다. 그래서 예시. 자 조조는 교활했다는 문장과 같은 의미래요. 그러면 교활이라는 단어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그냥 여우라는 걸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원래 무슨 뜻이다? 여우는 교활하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라고. 여우는 교활하다. 그래서 이런 유사점, 그치? 조조와 여우의 유사점을 먼저 떠올리고 그걸 이용해서 교활이라는 그게 유사점이지 단어를 여우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야 선생님 하면 딱 뭐 떠올라? 잘생김? 그치? 왜? 아니야?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왜? 그 너희들 꼭 이럴 때 되면 이상하게 웃더라.
하여튼 그러면 이제 봐봐. 너희들 머릿속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선생님은 잘생김 이렇게. 맞지? 그러면 누군가를 이제 잘생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 A는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 뒤에 잘생겼다라는 단어 대신에 유사성, 잘생기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그걸 나로 바꾸면 돼 그냥. 그게 치환이론이야 그냥.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요 뒤에 거랑 대비시켜서 이따가 비교를 해보면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봐봐. 상호작용 이론은 치환 이론과 유사성 이론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이가 되게 나빠. 그치?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를 출발점으로 삼는데 리처즈는 A는 B이다라는 의미에서 A는 어떤 것에 견주거나 빗대는 원관념. 일단 뭐 학교에서 똑같이 하죠. 그 다음에 B는 보조관념이면서 매체관념. 이렇게. 근데 야, 왜 이거를 굳이 매체라고 부르냐? 매체가 뭐 하는 거야, 매체가? 어떤 의미나 내용을 그 전달하는 수단, 도구를 매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매체. 맞죠? 매개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B는 그지?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B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야, 일단은. 오케이. 아까랑은 다른 점이 뭐다? 아까는 B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여우 들어가 있었지, 여우. 근데 이거는 여우 자체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 안에 이미 교활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죠? 근데 얘는 여우라는 의미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냥 여우는 매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TV라는 매체가 중요해? 아니면 거기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중요해? 그래, 프로그램이 훨씬 중요하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여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겨진 의미만 중요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매체관념을 나눠놓고 두 관념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나는 것, 그게 뭐야? 은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A의 뜻만도 아니고 B의 뜻은 더더욱 아니고 요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애, 그게 은유라고 보는 거야. 아까랑은 다른 점이 뭐다? 아까는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만 바꾼 거였지? 근데 이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중간에 새로운 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심지어 그걸 찾아내는 건 독자의 몫이다 이렇게. 이건 뭐 할 때 많이 보냐면 문학작품 이론서 할 때 많이 배우지. 그죠? 작품이 원관념이라고 생각하고 너네가 독자라고 생각해봐. 예. 그럼 우리가 작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 대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너네가 직접 만들어낸다 그러지? 맞죠? 그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언어 자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랬잖아, 선생님, 그치? 자, 호수 어떤 느낌이에요? 열고 또 어떤 느낌? 호수 빨리 아무거나 그냥 떠오르는 거. 맑다. 또 야, 호수 무슨 느낌? 호수요? 아, 빨리 그냥 아무거나. 낚시. 어? 낚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봐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어. 그러면 아까 치환이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돼요. 넓다든 고요하다든 맑다든 뭐 상관없어. 알겠니? 하여튼 하나로 해석이 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왜냐면 수학에서 치환하듯이 딱 1대1로 바뀐 거니까 그냥 어떤 의미를 의도하고서 단어만 바꿨을 뿐이야. 근데 여기는 상호작용론에서는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치?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맑겠구나. 어떤 사람은 잔잔하겠구나. 뭐 어떤 사람은 고요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넓겠구나. 그치?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렇게 되면 사실상 너네들이 배우는 은유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지 지금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 다양한 의미,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보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돼요. 어이씨. 그리고 블랙은 리처즈의 견해를 보충하면서 매체관념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의 일부가 원관념에 적용되어서 원관념의 함의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은유는 원관념의 자질을 선별, 강조, 억제하며 구성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개념을 아예 그냥 이렇게. 자, 이게 원관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매체관념 이렇게 각각은 수많은 뜻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단어의 뜻이. 그치? 그죠? 근데 은유를 쓰면 이걸 이퀄로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변해가요. 그리고서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교집합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매체관념은 뭐 한 거야? 원관념의 뜻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요만큼만 잘라냈으니까 선별한 거야. 나머지를 버리고. 그치? 그 다음에 강조. 요 빗금친 부분의 원관념의 원래 뜻들 중에서도 요 빗금친 부분만 뭐 한 거야? 강조한 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버리고. 그죠? 그리고 억제. 나머지는 버렸으니까 억제라고 한 겁니다. 알겠니? 요런 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상호작용 이론에서의 은유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까랑은 다른 점이 뭐다? 얘는 다의적이고 아까 걔는 하나야. 그리고 알겠지? 아까는 원관념의 뜻이 훼손되질 않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원관념의 함의 체계가 그치? 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의 체계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거는 이걸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게 이해가 힘들면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문단 간의 관계를 갖고 풀라 그랬지? 지금 앞에 나오는 치환이론이랑 여기 나오는 상호작용 이론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뭐라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두 개는 그냥 반대 관계.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거라고 보더라도 요 두 위에 거랑 아래 거 이 두 문단은 서로 반대 관계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치환이론을 설명할 때 자, 요 말을 이용해서 치환이론은 원관념 함의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치면 돼, 그냥. 반대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뭐 이해 안 되더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예시 확인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용자는 브라만이다 라는 은유에서 매체관념인 브라만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함의 중 자, 브라만 안에는 아까 여기서처럼 그치?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혜자. 그치? 미안. 브라만은 매체관념 쪽이네요. 미안. 이쪽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 수혜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영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 이거랑 합쳐 놓으면 요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 돼? 수혜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문 보면 자, 그 사이에 공통적 특징은 두드러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숨겨버리는 이제 여과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적 특징, 교집합이죠?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한 거야. 그냥. 그치? 자, 그러면서 원관념의 정체를 변형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관념의 의미가 변한다고 보면 돼요. 그치? 단순하게. 그리고 원관념도 여과장치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매체관념이야. 그치? 매체관념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매체관념도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렇지. 동시에 이것도 영향을 주니까. 그치? 그래서 둘 다 변해. 그래서 상호작용적 이렇게 한 거라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은유의 창조성에 좀 더 무게를 실른다. 그래서 같은 상호작용인 리처즈, 이것도 같은 상호작용이죠. 보다도 조금 더 구별됩니다. 그지? 그에 따르면 그가 누구요? 블랙이죠? 치환 이론이나 유사성 이론에서 은유는 이렇게 나와요. 축자적 의미로 바꿀 수 있지만 상호작용 이론에서 은유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대 분명히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 창조적이지. 새로운 게 됐으니까. 그래서 좀 더 문학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레이코프 이거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특강이고 저기 뭐야 이 완성이관의 언어학 지문이 많은 것 같지 않냐? 그지? 아니야? 나만 그런가? 아니야, 많아. 이상하게 많아 요즘. 하여튼 그래서 특강에도 은유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 은유. 예, 보면 자
하나의 개념 영역을 들어 다른 개념 영역을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은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쓰냐면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원관념, 내가 원래 이해하고 싶은 거, 그치? 이거를 뭐하나 이해하게 하는 거. 이게 뭐야? 그냥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할 때 쓰는 틀이 뭐야? 은유가 돼,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따가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다 은유적으로 인식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막말로 그래. 너네 수학도 우리가 뭘로 이해하는 거야? 은유를 통해서 이해한다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 은유라는 거 우리 구분할 때 그랬지. 상징하고 은유하고 구분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은유는 맥락상 이상하다 그랬지? 왜 이상해?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걸 같다고 연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내 마음하고 호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수학? 야, 1이 뭐예요? 1 뭐냐, 1. 1이 뭐야, 1. 숫자 1. 1이 그건 동어 반복의 오류고. 1이 뭐예요? 하나. 하나? 그것도 동어 반복이지, 결국. 그러면 1과 하나는 달라. 언어적으로. 약간 다른데, 차이가 있어. 1이 뭐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말 못하거든? 근데 도대체 너네 1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 뭐 1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지 않냐? 너네 어렸을 때 그 1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그걸 잘 써먹고 있냐고. 심지어 어려워하지도 않아. 맞지? 곱하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냐? 그래, 그러면 1도 지금 힘든데. 근데 봐봐. 자, 이거 1이 아니야. 이 볼펜 1이 아니야. 이거 볼펜이지. 1은 아니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치? 근데 어렸을 때 누군가 그런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1이래. 하나래. 그럼 뭐가 성립된 거야 지금? 은유. 그래. 그치? 하나라는 어떤 표현, 추상적인 개념하고 이 볼펜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근데 그걸 등치시켜버렸단 말이야. 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미친 소리 같지. 이거 뭐야 이게? 하나? 이거 이름이 하나인가?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걸 보여주더니 이것도 1이래.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가 그래. 어이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딸 이런다고. 하나. 나도 하나야. 그치? 계속 은유가 만들어져, 반복적으로. 맞니?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면 그 1이라는 개념이 점점 구체화돼 가요. 그치? 그러면서 굳이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뭘 할 수 있게 돼? 그 1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버린다고, 그냥. 네네. 특강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 배웠죠?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러잖아. 과학자들도 뭘 쓴다고 은유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심지어 처음에 어떤 은유를 떠올렸는가에 따라서 그 가설이나 이론의 방향이 달라진다고까지 나와요. 특강집에 나오는 게 그거지. 맞죠? 그래서 은유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앞에 거 같이 보면요. 언어나 문학에서 사용하는 기법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은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져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사고방식의 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 돼버려, 그냥. 그래서, 봐봐.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표현에서, 목 아파. 잠깐만. 물 한 잔만. 인생과 같이 표현하려는 영역을, 그치? 표현하려는 걸 목표 영역. 그러니까 항상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 오히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딱딱딱 대응시켜 놓잖아. 그러면 앞으로 쓰는 단어에서 목표 영역에 해당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뒤에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 단어랑, 그치? 이걸 섞어 놓을 거라고. 그러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 되니까, 알겠니? 하여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건 보세요, 일단.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목표 영역, 인생, 표현하려는 거고, 여행, 이거를 근원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은유란, 개념적 은유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목표 영역,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아까 일처럼 그게 뭐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죠? 근데 근원 영역은, 여행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구체적인 아까 볼펜, 뭐 연필 이런 것처럼 알겠니? 그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치시키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목표 영역을 개념화한다. 그러니까 목표 영역이 점점 머릿속에 어떤 특정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쭉 내려가면서 그지? 결국 은유는 뭐 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하는 근본적인 인지 방식. 단순한 언어층의 수사. 수사가 뭔 뜻이에요? 몇 번 했던 건데 수사가 뭔 뜻이야? 뭐 수사법 이렇게도 하고 수사적 의문문 이런 것도 있잖아 문법에서. 수사가 뭐요? 표현기법. 사자는 품사할 때 사자죠. 말하기 그러니까 말씀 사자입니다. 수는 수 넣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수 넣는 방법 정도가 돼 알겠니? 왜 그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 야 너네 막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본 직업이 뭐라고? 수사학자라고. 수사학자.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들이었다고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가르쳐가지고서 그치 어떻게 하면 말빨이 세지나요? 어떻게 하면 말을 삐까번쩍하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나요? 그치?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찾아서 말하는 방법은 뭔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야. 그래서 꾸미는 말, 그러니까 되게 문학적인 걸 사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층의 수사, 문학적이거나 실생활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그냥 뭐라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개념적 틀, 프레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알겠니? 그렇고 중간 부분은 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그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앞에 레이코프 같은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일상적 개념과 사고 체계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이 일상적 개념이나 사고 체계 자체가 뭐다? 그것이지 은유적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뇌 구조 자체가 은유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걸 서로 연결할 수 있다고. 따라서 인간의 개념 체계가 은유적이라면 이제 앞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전제죠.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은유하고 관련된 거더라. 네,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은유가 없다면 개념 체계는 존재할 수 없고 개념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 사용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행동조차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나 뭐 하고 있어요? 어? 뭐 하고 있냐니까? 나 뭐 하고 있어 지금? 춤? 춤? 휘졌다? 뭐 어떤 게 맞는 거 같아?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움직일 때 그치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뭐라고 그래 그치? 근데 여기다가 춤이라는 단어를 붙여. 이게 자체가 이미 은유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 그것도 춤이구나. 아니면, 와, 씨발, 저것도 춤이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그치? 개념이 서야지만 가능해져,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재밌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도 그래서 그래. 요즘에 보면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싸우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그치? 근데 거기 상당 부분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의 문제인 거야? 은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런 경험 있지? 왜 우리 반에 얼굴 좀 낀 애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얼굴이 길구나 해. 근데 어느 순간 좀 짓궂은 애가 그러지 보통 나보면서 야! 말이다 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진짜로 말로 보여. 그치? 그럼 걔를 보면 뭐가 떠올라? 말이 떠올라. 근데 그게 상처를 주거든?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 근데 이런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봐봐.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치? 모여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이 두 명만 딱 특정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얘네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고. 네. 그러면서 행동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뭐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아무렇게나 특히 집단을 부르는 이름들을 그렇게 함부로 정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일배, 난민, 뭐 그죠. 요즘 뭐 메갈 이런 것도 막 요즘 막 싸우고 하지. 인터넷 보면. 근데 사실 그걸 떠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뭐 남녀 갈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남자 여자 도대체 뭘로 구분해? 그리고 그게 남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딱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냐고. 내가 남자 했을 때 그 떠올리는 함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 아니 우리 사회에서 뭐 남성성이라고 했을 때 그치? 근데 그게 모든 남자에 똑같이 적용되나? 아니죠. 그치?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우리는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이제 보면 뭐가 떠올라? 그렇게 떠올라. 특히나 이제 뭐 여기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우화하는 표현들 있지, 그치? 그런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순간 이게 딱 보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맘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면 멀쩡하던 애 엄마도 맘충으로 보여.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고 실제로 언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돼.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쪽 또는 언어학이나 이런 것 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여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대학 가가지고서 교양 같은 걸로 언어학 개설되어 있는 학교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개론적으로 들으면 되게 재밌어 이게. 그렇고 마지막으로 맥락 이론. 자, 맥락 이론은 지금까지 흐름을 딱 봤을 때 어떠냐면 사실 적용 범위가 더 넓어 이건. 그렇잖아. 계속 넓어졌지. 맥락 이론이란 은유가 쓰인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을 가장 중요한 범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맥락만. 그래서 의미가 일어나는 근거를 구체적 상황에서 찾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단어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단어에서 찾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지? 이 말을 내가 막 뭐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아까 니들 막 벌 주고 있단 말이야. 막 숙제 왕창 내주고 막 반성문 막 하고 있는데 니들이 아 선생님 막 이랬어. 다음에 막 선생님 너무요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승질나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 마음은 호수 같아 이렇게. 그럼 나 지금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야 이거? 내 마음은 넓다 맞죠? 그리고 사실 의도는 뭐야? 그래서 놀리려는 거지. 열받게 하려는 거야. 근데 뭐 연인 관계에서 아니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앞뒤에 써있는 말 있지. 그것도 맥락이죠.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 안 돼? 안 돼.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 듣고서 열받을 일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은유 자체가 보면 단어는 지금 안 바뀌었어. 내 마음, 호수 이렇게 두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서 또는 글이 있으면 글의 앞에와 뒤에 맥락에 따라서 어때?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은유는 그 의미가 단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에 들어가 있다? 맥락에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유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다 뭐하고 관련되면 맥락하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단어 하나의 의미도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심지어는 문자, 기호 이런 것도 맥락에 따라 달라져. 맞지? 그래서 항상 수능 문제 풀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뒤 맥락부터 살피라고 그랬지. 그치? 앞뒤에 보는 게 우선인 거야 그냥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야 이게 사야 나야. 앞뒤 맥락을 이렇게 써놓으면 뭐로 읽어? 가나다로 읽을걸? 그치? 10중 8구는 가나다로 읽을 거예요. 근데 앞뒤 맥락을 이렇게 써놓으면 3, 4, 5로 읽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사실 언어에 원래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은유의 의미는 은유를 사용한 사람이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라고 한 거고 그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역동적, 상호 의존적인 특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역동적 왜? 계속해서 변하고 사실상 맥락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도 똑같이는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변형되고 수없이 많은 의미가 생겨. 그게 역동적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맥락이 서로 어때? 상호 의존적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맥락과 은유는 그치 이 둘이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더라. 그치? 그래서 맥락은 무한하니까 은유도 무한해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넓은 게 맥락 이론이죠, 사실상.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해놓고 그러고서 20번 기억미음을 이해한 내용. 이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데 4번이에요. 리을. 자, 원관념과 매체관념의 의미가 각각 독자적으로 해석된다.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리을이? 얘가 이제 조금 치사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원관념과 매체관념 여기 보세요. 색깔 좀 바꿔서 해야겠다. 자, 여기지? 원관념, 매체관념, 그치? 그러고 나서 두 개가 어떻게 한다고? 상호작용한대요. 독자적이라는 단어랑 이거랑 반대가 돼요. 개념적으로. 그치? 독자적, 독립적인 건 상호작용과 항상 반대야. 그치? 그래서 그냥 틀린 겁니다. 됐니? 머릿속에다 그냥 넣고 가. 상호작용하고 독자적은 별개의 문제. 이렇게 하고요. 21번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세요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있지? 자, 왜? 여기서 요거는 별개의 문제야. A랑은 그치? 하지만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요거 빼고 그 앞에 문장으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올라가 보면 자, 요거 정도, 그치?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별된다고 한 거니까 요 문장 정도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 정도 찾아보고 이거랑 관련된 게 또 안 보이면 더 위로 올라가고 어쨌든 간에 A의 이유는 무조건 어디서 찾아야 돼? 그게 지금 상호작용 이론이지? 상호작용 이론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거기서 옳은 걸 찾아야 되고 5번 보면요. 상호작용 이론에서 은유적 진술은 매체관념을 통한 여과작용, 원관념의 함의체계의 변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어디였어? 함의가 원관념 어딨지? 아, 여기가 아닌 거네? 요 밑에 있었나봐요. 여기 있지? 요 근처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5번인 거고 나머지는 다른 문단에 있는 내용 섞어 쓰거나 뭐 반대되는 단어 써서 틀린 거라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그것만 질문합니다. 자, 21번에서 적절한 거 헷갈렸던 거 없니? 네, 그럼 넘어가자. 시간이 없으니까. 22번 이 그릇 B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2번이에요. 은유적 표현, 어쩌고 인지언어학의 관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프레임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 프레임 있는 부분 봐봐요. 여기서 보면요. 결국 프레임에 감추어진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2번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결국 그들에게 은유는 그냥 뭐다? 개념적 틀인 거고 프레임. 이 개념적 틀은 일단 프레임에 의해서 감추어진 의도. 자, 의도를 감추는 거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은 이제 이렇게 놓고서 자, 요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이렇게 의도를 감춘다. 프레임이 의도를 감춘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프레임 의도를 감춘다. 확인 안 되지 전혀? 그치? 그 다음에 은유는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아니야. 은유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 프레임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걸 도식화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은유는 프레임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일단 중간에 꾸미는 말이 뭐가 들어가든. 근데 여기는 지금 자 의도를 뭘로 한다고? 드러내는 것. 아이고 안 지울게. 의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은유고 이 의도는 프레임이라는 게 먼저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장을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프레임하고 의도하고 요게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구분이 돼요. 이걸 문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은유를 프레임으로 보는 것과 얘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틀렸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뭘 감추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거. 드러나지 않는 거.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오거든, 이렇게. 프레임은 뭐라고? 인지적 잠재의식.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감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요 문장이 있어서 자, 그 틀이 뭐죠? 프레임이죠? 프레임에 의해서 감춰지는 도. 그러니까 요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유가 그걸 드러낸다고? 아니야. 그냥 감춰진 상태에서 끝나는 거지. 그치? 어디도 드러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2번 틀렸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야 대략적 표현 발화의 명제 형식 측면을 공유하는 거. 자 발화의 명제 형식 이런 게 어디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니은 위에 가면 있을 거야. 니은 위에. 그치?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사용하면 이게 지금 무슨 이론이어야 돼? 인지활용론이어야 해요. 그치? 근데 가는 뭐지? 가는 여기 적합성 이론에서 보래. 아 미안 가가 아니구나. 적합성 이론에서 보래요. 적합성 이론하고 인지활용론은 같은 게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요 앞뒤의 내용을 이렇게 섞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류가 다른 거를 이렇게 섞었으면 그치?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됐니?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거 누구 작품인지 알지? 김광균. 낙엽은 폴랑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뭐 이러는데 김광균 씨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우울합니다. 아 나 외로워요. 아 나 돼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 김광균하고 이상 박태원은 왜 도시, 지식인, 고독, 우울, 뭐 절망, 그치? 좌절 이런 걸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요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김광균 또 나올까?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